다큐 공동 전범을 연출한 잡았어? 보여? 얼굴 보여? 얼굴이 안 보입니다. 야, 왜 빠졌냐고. 임성근이 계속 빠지는 방향. 아니 근데 왜 인성을 왜 빼라고 한 거지? 굉장히 희한한 사건이에요. 용산에서 김치찌개 파티했던가 거부권 행사된 지 아마 3일 뒤였을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당신이 시킨 거 아니야? 그런 용기와 능력이 있을까? 동해에서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심지어 도박 산업이라고 부를 정도로 두바이유보다 더 좋은 근데 저렇게 쓰면 사기 아니에요? 왜 지금 이러냐는 거거든. 뭘 덮으려고 이렇게까지 하느냐. KBS가 그날 한 10곡째 넘게 이미 우리 두바이 됐어. 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알릴레오 최경영입니다. 오늘은 최상병 특검을 다루는 언론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쫓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태현 뉴스포스 기자 그리고 조성욱 한겨레 PD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이 사안을 진보 보수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하면서 다루고 있는지를 지적해 주실 이정훈 신한대학교 교수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이 지난주에 제가 박수 쳐주고 싶다고 했던 다큐 공동 전범을 연출한 조성우 PD가 나왔는데 다큐가 끝난 다음에 지금 반응이 좋습니까? 전반적으로? 아예 뭐 회사에서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래요?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예. 일면에도 내주시고 하셔가지고 다행히 예 너무 신문 일면에도 나오고 예, 감사하게도. 왜 이거를 그 시점에 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막 네. 크게 오래 준비했다고 말하기 좀 그런 게요. 예. 한 4월 한 둘째 주부터 이제 취재를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4월 둘째 네, 주부터? 4월 둘째 주부터. 사실 이제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까 저도 이제 보도 나온 내용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 하는데 깊게 알진 못했는데 취재를 하면서도 외압도 같이 저도 보기는 했었거든요. 예, 근데 외압 부분도? 근데 해보니까 이게 외압인데 외압도 중요한 문제인데 아직도 최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이 아직 규명이 안 된 게 좀 많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보도량 자체도 외압에 너무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전 수사 외압이 나쁜 이유가 이 수사 외압 사건이 불거지면서 최상병 순직 사건 진상이 규명이 늦어지는 게 가장 큰 나쁜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수사 외압이 불거지는 문제는 물론 다른 국기문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이제 다큐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점을 더 중점적으로 보여줄까 할 때 외압도 중요하지만 그 시작이 됐던 그리고 그 본질이 됐던 최상병 순직 사건을 한번 잘 정리를 해보자. 시청자들이 잘 알 수 있게. 그런 생각에 이걸 좀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예.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일단 뭐 새롭게 대단하게 나온 건 없다 하더라도 왜 저런 거를 그럼 다른 언론들은 저렇게 정리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제시를 해줄 생각을 왜 안 했을까? 저는 그게 못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안 한 문제 같은데 저는 굉장히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대단한 걸 취재하지 않더라도 이미 나와 있는 자료들만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정보들 간의 관계만 잘 맺어줘도 굉장히 훌륭한 뉴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바쁘다 시간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시간을 조금만 들여서 꼼꼼하게 읽고 정리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정보가 될 수 있고 뉴스가 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인권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람의 생명이 이제 그리고 특히 이제 징집된 사병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해병이라는 상징성도 있고 그러면 언론이 충분히 그런 인간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 있고 이 다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인간적인 측면이 많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네. 이걸 취재하려고 할 때 대단한 단독을 하려는 생각으로 취재한 건 아니고요. 그렇죠. 저는 그냥 이거를 저도 잘 몰랐던 사실을 이 취재하면서 알게 됐기 때문에 이미 피상적으로 너무 많은 보도가 나왔는데 이걸 좀 정리하는 게 있으면 좋겠다. 제가 어쨌든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이 시작한 거고 왜 죽었는지에 대한 인권적인 문제로 좀 접근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크게 운 좋게 어쨌든 새로운 사실이 조금이라도 나오긴 했지만 뭐 그럴 염두에 두고 사실은 접근하진 않았습니다. 예. 근데 언론 그 특히 수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죽었는지 플러스 누가 뭘 시켰는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한번 보시고 말씀을 나누죠. 예. 임성근 사단장 명의의 단편 명령이 내려옵니다. 예하부대 과업이라고 해서
수색 작전을 지원하라고 그렇게 명시적으로 작전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고요. 야, 이거 수변을 어떻게 내려가냐? 못합니다 선배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이 7월 18일도 현장을 방문해서 왜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 신속하게 투입하라고 명령을 내려버리고요.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장에 2번이나 방문한 그 사실입니다. 장병들이 수중수색을 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공보활동을 칭찬합니다.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 최상병 실종 약 1시간 전의 일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제가 하지도 않는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바둑판식 지시에 따라 찔르라고 해서 찔러보면서 탐색했는데 그 지역은 모래입니다. 모래라 무너져 버렸습니다, 집안이. 그리고 순식간에 휩쓸렸습니다. 대장이 그 보문교 일대에서 현재 작업하다가 한 명이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아 뭐? 어디 보문교? 예, 맞습니다. 보문교 본부중대 일대 섹터입니다. 야 이 새끼야 거기까지. 잡았어? 뭐야 얼굴 보여? 얼굴이 안 보입니다. 야. 알았어. 왜 빠졌냐고. 이게 높은 깊이까지 얘들 언론 이런 데 접촉이 돼서는 안 되는데 하여튼 저 트라우마 이런 부분은 나중 문제고 애들 관리가 돼야 되거든. 어떤 식으로 관리가 돼야 되겠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제가 봤을 때 핵심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완전히 부각됐다는 거예요. 네. 그가 해병의 죽음 전후에 죽었을 때 그 사망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홍보의 업무에만 집중했었고 그 다음에는 홍보 업무에 방해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은 사병들의 어떤 동요를 막으면서 애들 언론 이런 데 접촉하면 안 되는데 트라우마는 나중 문제다라고 하는 그 첫 마디가 툭 나갔을 때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저럴 수가 있나? 중장이 아니고 소장이죠. 소장이죠. 소장이 별 2개. 네. 별 2개인 소장이 저럴 수가 있나? 저렇게 무책임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확 들었거든요. 예. 저도 그 지점을 주목하고 있는 게 예.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지금 공식적인 입장은 야단을 쳤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정도 일로 사단장이 매번 책임을 지고 뭐 과실치사가 되면 누가 사단장 하려고 하겠냐. 그게 핵심이고 일부 보수 언론에서도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과하다. 물론 최상병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근데 지금 한겨레 TV에서 공동정보물 보면 사실 사단장이 적극적으로 명령을 내렸거든요. 현장에 2번이나 왔다. 네, 2번이나 왔다 가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조금 논리를 좀 많이 이제 약화되고 그리고 좀 심하면 이게 허위까지도 밝혀질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큐멘터리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게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이죠. 예, 또. 구체적이고. 그러니까 저는 대표적으로 봤던 게 그 현장에서 지휘하는 장교들이 울먹여요. 그리고 그 아이가 떠내려갔냐, 지금 얼굴이 보이냐, 그런 되게 긴박한 상황들도 보이고, 심지어 그 고위 장교 같은 경우에는 막 급하게 뛰어가는 그 소리까지도 녹음이 다 돼 있거든요. 예. 여태까지는 뭐 유족이라던가 아니면 이 그 직권남용에 대해서만 집중이 되고 있었다면 여기 공동정범 다큐멘터리에서는 굉장히 입체적으로 그 시기에 그 장교들 그리고 장병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고 얼마나 절망감을 느꼈는지가 보여져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봤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은 아마 99%가 몰랐을걸요. 네. 이 부분. 임성근 사단장이 2번이나 현장에 왔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게 녹취가 있다. 이거를 알고 있는 기자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계속 정치적 공방에만 메모리돼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게 현장에 2번이나 갔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사실은 이게 해병대 소속이 아니잖아요. 해병대 관할이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54단. 네. 56군 54단.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까먹고 있는 어떤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가 있었거든요. 임성근의 직권남용을 지금 조사하고 있다. 이런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국방부가 그거 아니야라고 막 부인을 하고 그렇거든요. 그 난리가 있었어. 그 난리가 나면서 그런 모든 사실들이 그러니까 단독 보도가 있었다는 것마저 다 은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의 초점은 국방부의 조사본부도 임성근 사단장의 직권남용을 의심할 정도까지
단순 혐의자가 아니고 직권남용을 의심할 정도까지 그런 단독 보도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완전히 왜곡이 되면서 임성근은 싹 사라져 버려요. 몇 개월 동안. 이거를 언론들이 만약에 일지를 제대로 보여주기만 했어도 사람들이 진실을 파악하는데 짐작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줬을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공방 뉴스나 단면적인 것만 툭툭툭 던져버렸단 말이죠.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네. 저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기사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 서치를 쭉 해서 이제 작년부터 나온 기사를 쭉 보면 이 내용도 미리 나왔던 게 맞고 사실 그 트라우마 얘기도 몇 개월 전에 MBC에서 단독을 했던 녹취입니다. 녹취가 있었어요. 저건 다 있었던 내용이고 여기서 새로운 내용은 한 3가지밖에 없는데 저도 이걸 쭉 조사하면 느낀 게 하나도 이제 정리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정리된 게 없어서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알고 싶은데 정리된 게 심지어 이제 다른 이제 좀 탐사하는데도 이게 외압이랑 섞어버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외압을 빼버린 이유도 그건데 외압과 이 최상병 순직 사건 섞어버리다 보니까 순직 사건 자체가 약간 희석이 되는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시간대별로 정리돼야겠다. 물론 구성상 바꿀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 녹취를 이미 언론에 공개된 것만 모아봐도 녹취만 들어도 이게 무슨 뭐 단편 명령이 내려왔네 어떤 게 뭐 직권남용이 있었는데 문자 메시지가 있었는데 이런 거를 다 빼더라도 그래서 프롤로그에는 녹취만 붙여놓은 건데 녹취만 붙여도 누가 명령했는지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녹취만 붙였고 저도 이걸 하면서 이게 정리된 게 왜 이렇게 없었을까라는 의문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언론은 이렇게 큰 이슈가 생길 때마다 왜 이렇게 허둥지둥하고 단면만 보도하고 정치인들의 말만 이렇게 쭉쭉쭉 해버리니까 뭐 사건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 진실에 관해서는 뭐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그래서 출입처예요, 사실은. 이것도 출입처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예. 왜냐하면 아까 우리 공동정범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사실 이게 뭐 기자들이 알았다 몰랐다도 보면 그 대대장 담당 변호사 입에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만 취재했어도 사실은 알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변호사는 출입처 밖에 있잖아요. 근데 출입처가 문제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이제 출입처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기자들이 일상적으로 하루를 보내는 이제 루틴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출입처로 출근해서 출입처에서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기사를 쓰고 인터넷 몇 개 맞고 또 퇴근하고 그다음에 다시 출입처로 출근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상징적인 사건이 저는 용산에서 김치찌개 파티했던 거. 근데 거기 가서 시시덕거리면서 그것도 거부권 행사된 지 아마 3일 뒤였을 겁니다. 네. 그거를 최상병 부모님께서 만약에 보셨다면 제대하고 휴가하고 우리 아들이 오면 삼겹살 구워줘야지 김치찌개 끓여줘야지 라고 생각했을 만한 상황에서 거기서 기자들이 거기까지 가서 시시덕거리고 웃으면서 줄 서서 고기 받아 먹고 계란말이 받아 먹을 때는 딴 건 아니잖아요. 한 그릇 더 주세요. 뭐 그렇죠. 예. 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정보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척지면 안 된다. 적어도 한두 명은 안 갔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왜 다들 갔냐? 기자들이 하는 얘기는 출입처인데 그래도 지금 이런 것 가지고 뭐 자꾸 안 가고 뻗땡기고 또 뭐 그래도 뭐 기분 좋게 한번 하자는 자리에 또 기분 나쁜 질문하고 하면 이 관계가 유지되겠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최상병 이 건만 봐도 이거는 출입처가 즉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의혹의 중심인 탐사보도 대상이에요. 그러면 출입처가 자신들이 의혹의 대상인데 정보를 주겠어요? 예를 들어. 근데 출입처 안에만 있고 출입처가 나를 따시킬까봐 출입처가 나한테만 정보를 안 줄까봐 두려워하는 기자들이 과연 출입처 밖에서 출입처가 의혹의 대상이라고 놓고 과연 탐사 보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용기와 능력이 있을까? 근데 이게 개인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출입처를 중심으로 40년, 50년 언론 하면서 뵌 게 그냥 직업적인 문화고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예전에 그 제가 썼던 기사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대통령이 지각 출발을 해가지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을 못했다라는 기사였어요. 예. 그걸 저희가 왜 그 기사를 썼냐면
원래는 출발이 오전 7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될 수가 있어서 돌아서 가야 되니까 시간이 지체가 될 수 있어서 원래 시간보다 한 2시간 정도 빨리 간다. 그래서 오전 7시에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이게 발표가 된 다음 날에 천공이 또 영상을 만들거든요. 거기 가면은 묻어서 온다. 나쁜 게 안 좋은 게 묻어서 온다. 그리고 나서 출발을 9시에 하게 되는 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취재를 했냐?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저희한테 제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 정보를 받았었는데 이런 이제 논의가 있었고 그런 그 통지를 받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출입 기자들이 전화를 했다? 네, 저희한테 제보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출입 기자들이 써야 되는 기사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외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본인들이 쓰지는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이익 받을까 봐. 예, 불이익 받을까 봐. 제가 그 새로운 게 없다고 했던 이유가 그 제가 이 새로운 녹취를 발견한 게 그 포칠대장 그 경찰 조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변호사 분께서 어쨌든 본인한테 연락 오신 기자나 이제 PD 분들한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를 다 뿌리시는 스타일이신데 예. 이 피의자 조서도 아마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어쨌든 만들기 위해 피의자 조서는 한 400쪽 정도 되는데 그걸 읽었는데 거기에다 나옵니다. 이날 400쪽을 읽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냥.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대통령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10쪽도 읽을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도 시간이 예. 좀 허구만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한국의 대통령과 한국의 기자들은 그렇죠. 10쪽도 읽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출입처가 문제라는 것도 핵심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출입처를 중심으로 하루 단위로 돌아가는 것 중심으로 뉴스가 생산되는 걸로 고착이 돼 있으니까 예를 들면 조선일보나 뭐 이렇게 뭐 KBS, MBC 큰 언론에서 한 5명 정도를 예를 들어 빼서 너네는 매일매일 뉴스 마크 안 해도 좋으니까 너네는 최상병 사건에 매달려라. 대신 한 6개월 안에만 뭐 하나 가지고 와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언론사가 한두 개밖에 없죠. 그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데도 한두 개밖에 없고 그 사이즈가 돼도 안 하죠. 못 하거나. 그런 안 하죠. 사이즈들은 바로 이제 장악을 하니까요. 그럼요. 예. 그리고 상징적으로 지금 뉴스버스 김 기자님 계시고 한겨레TV도 PD님이시잖아요. 공통점이 무관하거나 출입처에 그렇게 매여 있지 않아도 그렇죠. 되는 분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출입처에 뭐 이렇게 종속돼 있다라고까지 강하게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은 출입처 기자들이 보는 세계와는 다른 세계를 다른 시각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저는 답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임성근 사단장이 휴대전화를 이제 공수처가 압수수색했다. 저희는 공수처 지금 출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았냐? 이거는 외곽에서 그 생존 해병의 변호인이 계세요. 근데 그 변호인한테 임성근 사단장이 문자를 보냈던 거예요. 아. 내가 공수처의 참고인인데 빨리 수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내가 압수수색 당한 적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확인해서 기사를 썼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은 외곽에서 취재하는 탐사 기자들이나 또는 PD들이란 말이지. 늘 패턴이 이래. 그러니까요. 늘 이렇게 큰 사건이 나면 외곽에서 취재하는 또는 마이너 매체의 기자들. 네. 그리고 주류 매체는 절대까지는 아니라도 거의 취재를 하지 않아요. 그 제가 네. 예전에 이제 검찰의 티타임을 그때 이제 다른 일로 검찰청에 뭐 다른 사건으로 검찰청에 들어갔다가 예. 우연찮게 티타임 해갖고 몰래 앉아서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원래는 안 되는. 원래 안 되는 출입 기자는 안 되는데 모른 척하고. 모른 척하고. 근데 네.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저연차 거의 신입 기자 시절이라 뭐 제가 다른 회사에 출입 기자겠거니 하고 이제 아무도 그렇지. 모르고 제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검사가 얘기해주는 내용을 쭉쭉쭉 적어요. 이거는 그냥 기사 형태로 바꾸기만 하면 그냥 기사예요. 그러니까 더 취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뭐 별다른 질문이 있는가? 그러니까 저 말고도 이제 다른 출입 기자, 비출입사의 기자랑 같이 앉아서 그 얘기를 듣는데 여기서 질문을 왜 안 하지 아무도?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안 하면 이걸 어떻게 기사를 쓰지? 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아무도 질문을 안 하는 거 보고 저희가 나오면서 출입 기자들 진짜 편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지.
그렇게 쭉 말한 거 받아만 쓰고 그게 전해졌다라고만 하면 기사가 되고 그렇죠. 어떨 때는 또 빨리 쓰면 특종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재판에 저희는 뭐 비출입 기자들은 그래도 법원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법원 재판에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뭐 인턴 기자들 데리고 이제 재판을 딱 듣게 해요. 그러면 그 검찰발 뉴스에 이미 경도돼 있는 언론사들은 재판을 보고도 검찰의 주장대로 기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재판을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인턴 기자가 나오면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아직도 이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선배 저렇게 쓰면 사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기자회견에서 그랬나 윤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기자들을 휘어잡으려면 방법은 아는데 다만 안 할 뿐이다. 그랬죠. 맞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에요.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지만 그 양반들은 정말로 언론을 어떻게 하는지는 알 거예요. 그게 이제 검찰 출입처에서 모든 게 다 형성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안다는 것도 그거예요. 뭘 흘리고 뭘 어떻게 하면 뭐 고마워하고 안 하고 조심할 거다라는 걸 안다는 것도 아마 검사 때 배웠을 겁니다. 지금 뭐 대통령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하고 계시죠. 지금도 하고 하시는 계시죠. 것 같은데 하고 이제 계시죠. 본인은 자꾸 부인을 하시니까 대놓고 한다고 할 수도 없죠. 예, 거짓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언론이 최상병과 관련한 사건들, 그 외압뿐만이 아니고 임성근이라는 말, 그리고 야 도대체 중요한 질문이죠. 투스타 소장 따위가 어떻게 대통령에게 구명 로비를 할 수 있었을까? 구명 로비가 없었으면 어떻게 7월 19일 사건 이후에 7월 31일, 8월 2일, 8월 8일 거치면서 모든 게 반대로 되잖아요. 수사 결과 보고서와. 모든 게 혐의자도 8명에서 6명에서 2명으로 임성근이 계속 빠지는 방향으로. 그리고 박정훈은 보직 해임되고 기소되고 집단항명 항명 시계가 되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훈은 계속 나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임성근은 혐의자에서 벗어나는 방향이 되고 7월 31일 11시 54분 경로설과 연관이 있는 것 같고 그 이후에는 8월 2일에는 이첩된 것을 다시 회수하는 것과 연관이 되는 것 같고 마치 뭐 대통령실과 용산과 어디 국방부와 모든 곳이 군 검찰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이 쌍방향으로 지금 네트워킹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다 나와버렸어. 통화기록 예. 다 밝혀졌죠. 다 나와버렸는데 그러면 누가 시킨 거지? 김규한 사령관, 3스타가 감히 국방부 장관은 8월 2일 날 회수 지시한 거는 본인이 아니다. 본인은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었다라고 굳고 부인하면서 직권남용하고는 멀어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장관이 안 시켰으면 대통령실 참모 따위가 시킬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안 시켰다고 하면. 네. 그러면 대통령 당신이 시킨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밖에 없고 딱 한 사람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딱 한 사람밖에. 근데 임성근과 대통령 당신이 시켰어요? 임성근은 어떻게 로비를 한 거예요 도대체? 이 두 가지 질문이 좀처럼 안 나와. 그리고 이 질문을 하면 마치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지금 주류 언론이 몰고 가고 있어요. 그렇죠. 본인들은 그 이야기는 절대 안 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취재하면서 네. 사실은 작년 기억나는 게 3, 4월 초까지만 해도 임성근이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언론에서. 그렇죠. 예, 임성근이 그 경찰 출두하기 전까지 임성근이 주목받지 못했는데 저는 이걸 4월 초에 취재를 하니까 이게 근원적인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왜 임성근을 왜 빼라고 한 거지? 똑같은 질문이 네. 저 선배 기자들, PD들한테도 계속 물어봐요. 이거 왜 빼라고 했을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네. 근데 그때만 해도 그냥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평소 스타일대로 뭐 이게 뭐야라고 이렇게 화를 냈겠지나 이렇게 넘어가는 분위기였는데 이걸 계속 편집하고 만들다 보면 죄가 없는 것 같지가 않은데 왜 이걸 빼라고 할까?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기억에 국방부 조사본부의 최종 결과서는 8월 21일인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럼 7월 30일부터 8월 21일까지 정말 모든 게 완벽하게 바뀌는데 그 경계선상에 대통령, 검사 출신의 대통령과 군검찰이 마지막에 수족의 노릇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 당하는 사람들은 경찰이 되는 겁니다. 군 안에 있는 경찰. 이거 굉장히 희한한 사건이에요.
저희가 네. 용어도 하나를 꼭 정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게 네. 있어요. 우리가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자료를 회수해왔다고 그냥 쓰고 있는데 그렇지. 그거 그것도 강탈이에요. 강탈이지. 예. 예. 그걸 회수라고 쓰니까 그게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렇지.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초기에도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수사가 아니고 조사다. 네. 그러니까 조사는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거거든. 그리고 그 조사에 관해서 이런저런 추상적인 정도의 의견 제시는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거든. 그리고 이게 강탈이 아니고 회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법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 내려는 어떤 조어가 아닌가 그런 그렇죠. 생각도 그것도 들었습니다. 아마 뭐 새로 개정된 뭐 군법에 따라서 군사법원법, 예,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이제 군에는 수사권이 없다. 자꾸 이제 이런 식의 논리를 용산하고 이제 국방부 장관도 자꾸 쓰던데 그것도 알아보니까 변사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여전히 군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에서 사망 사고가 생기면 그렇죠. 사망의 원인을 조사하고 그 사망 원인에 개입된 사람들까지는 명기를 해서 민간 경찰에게 이첩하는 것까지는 군의 여전한 권한으로 있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건을 이제 호도하는 거죠. 네. 최근에 얼차려 받다가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도 군에서 다 이 조사를 하고요. 그걸 경찰에 이첩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왜 개입을 안 합니까? 그렇죠. 똑같은 논리라면 여기도 개입을 해야죠. 네. 그리고 이제 또 구체적인 팩트들에서 이것만 봐도 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주체는 박정훈 대령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광역수사대장이에요. 1광역수사대장인데 제가 알아보니까 1광역수사대장이 이첩할 권한이 있어요. 그걸 만약에 그 위에 사람인 박정훈 대령이 수사단장이 하지 마라고 하면 박정훈 대령이 직권남용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서 김계한 사령관도 끝까지 8월 2일에 박정훈 대령 측의 주장에 의하면 야, 이첩 중단 회수 명령을 내리면 너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니까 그러면 직권남용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법원에서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그래? 알겠다라고 김계한 사령관 3스타도 수긍을 해. 이거 강제로 이첩 못해. 내가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에서는 정확하게 자신들의 권한에 관해서 그 경계선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네. 저 위에 있는 검사 출신의 대통령은 그런 게 어디 있어? 또는 검사 출신의 공직기강 비서관은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쭉 가다가 뭐 알리바이 만들어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는 정황 증거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사건은 너무나 많아.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오물풍선이나 이렇게 석유나 뭐 이런 걸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 뭐 다른 언론사에서도 보도가 많이 된 부분이지만 네. 다른 언론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종섭 장관이랑 3회 통화한 이후에 네. 이제 이 사건 회수가 급진전됐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맥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종섭 장관이랑 윤석열 대통령이랑 3회 통화한 직후에 집단항명 수개체 입건이 바로 진행이 돼요. 그 급진전이 돼요. 그렇지.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이종섭 장관이랑 통화하는 과정에서 야 저놈 저거 입건해라는 내용이 만약에 나왔다면 그렇죠. 이거는 엄청난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기사를 쓰자마자 이종섭 장관 측에서 나온 해명을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그 해명 자체도 너무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특정해서 얘기를 해요. 8월 2일 뭐 12시 5분에는 이제 군 검찰 단장이랑 이종섭 장관이 통화를 했고 그리고 12시 12분에는 김계환 사령관이랑 이종섭 장관이 통화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3번의 통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내용이다. 그리고 박정훈 입건이라던가 뭐 이런 이제 인사 조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제가 이 그 입장문을 받고 먼저 기사를 하나 쓰고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이종섭 장관 측에서 주장하는 그 시간대에 통화 기록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12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나니까 뒤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 그 자기의 이제 군사 보좌관이 있는데 박진희 보좌관이
그 전하는 걸 자기가 옆에서 받아가지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사건을 들여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단장부터 하급장교까지 그 박정원 전 수사단장이 수사했던 그 8명의 혐의자가 다 혐의가 있다고 있어요. 보여집니다. 네. 보여지고 한 해병대가 죽었는데 그 전 군대 장교가 초급장교부터 사단장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이 이게 정상적으로 수사가 됐다면 같이 책임지고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같이 책임지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됐을 텐데 네. 이상한 이유를 개입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말인 이게 거죠. 예.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수사단에서 어떤 판단을 했든지 이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북경찰청에서 다시 이 혐의자를 가지고 이걸 기소할 건지 말 건지는 경북경찰청의 권한. 알아서 하는. 경북경찰청의 권한까지 사전에 뺏어버린 거야. 그렇죠.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누군가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경북경찰청의 판단에 맡겨놔야지. 근데 그 서류를 그냥 다시 회수해가지고 조사본부가 다시 해. 국방부에서 다시 해.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권남용의 또 다른 미래의 직권까지 남용한 거 아니냐. 예. 저는 그래서 요 지금까지의 보도들만 딱 그 잘라놓고 그 조사 자료를 강탈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과 이제 전화를 안 했다던 이정 그렇죠. 장관이라던가 여러 사람들의 전화 통화가 나왔다면 국민들이 듣고 싶은 건 법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과 도의적으로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 정권이었다면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는 모습에 대해서 무조건 사과는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모두가 법률가 출신들만 모여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명을 하니까 국민들은 더 못 믿게 되는 거예요. 불법은 없었다라고만 얘기하죠. 자꾸 그렇죠. 반복적으로. 그러면 불법은 없어도 하긴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네. 네. 런정석도 사실 맞는 게 대통령이거든요. 대통령이 호주 대사를 임명을 했으니까 호주 대사를 임명하고 총선에서 참패하고 그 이후에 5월 말쯤이죠. 5월 말쯤에 이제 한국갤럽에서 21% 지지율이 나와.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그게 나오니까 월요일에 갑자기 야 동해에서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라고 대통령이 직접 2년 만에 첫 국정 브리핑이라는 것도 정말 신기한 일이긴 합니다만 첫 국정 브리핑에서 과학자가 아닌 대통령이 과학자인 척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능성에 관해서 그냥 막 홍보를 하는 거죠. 예? 대국민 홍보 선전전을 하는데 그 말의 신빙성 그리고 정치적 의도 그리고 그거를 받아쓰는 언론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아니면 네. 이제 보수 언론이 아니었지만 대통령의 사람이 들어간 그 방송사들을 중심으로 그냥 KBS라고 하죠. 예. 예. KBS가 그날 한 10곡지 넘게 맞습니다. 그렇죠. 오물풍선 관련한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미 우리 두바이 됐어. 예. 뭐 이미 우리 두바이 된 거야. 뭐 산유국 발언이라든가 오물풍선 발언 나오고 나서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뭐냐면 오물풍선에서 그 북한에서 넘어온 뭐 회충이라던가 병균이 옮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글들이 막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공포심을 자극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건데 그게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보면은 그럴싸해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네요. 보도와 그리고 그런 이제 글들이 도는 걸 보면서 이거는 누가 이렇게 의도를 갖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었었고 댓글 공작하는 거 아닌가? 네, 오히려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었고 그리고 이 산유국 발언 관련해서도 가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 시추를 해보거나 뭐가 우리가 확실하게 나왔다는 거를 확인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가능성을 얘기한 건데 뜬금없이 뭐 여러 이제 그 보수 경제지에서 두바이 유보다 더 좋은 기름이 나온다라는 이제 경질유, 중질유 얘기가 나오긴 나왔었죠. 말 다운 나온다. 네, 나온다라고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영일만 앞 선언적이네요. 네, 선언적으로 영일만 나온다. 앞바다에 네. 매장돼 있을 이 가능성이 있는 이 석유는 이제 경질유고 네. 두바이 이제 중질유인데 경질유, 중질유보다 이제 품질이 그렇죠. 높다. 네. 이제 이거를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마치 팩트인 것처럼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엔 가능성보다도 낮은 단계 포텐셜 잠재성 갖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가능성도 아니에요. 매장돼 있을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 정도를 그렇죠. 가지고 마치 있다 정도로까지 언론에서는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보도가 나오려면은 언론에서도 우리가 못 봤던 혹은 이제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기사의 근거는
산업부의 산자부의 고위 관계자 발이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보고 나서 야, 이 뭐야 이게 이거 누가 쓴 거야 하고 찾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했었어야 될 질문이나 의문 같은 게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보자면 제일 먼저 드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영일만 앞바다 동해에 709, 609, 809 거기 우리가 지금 이게 몇 년 전부터 한 일인가. 그러니까 이게 저는 박정희 얘기도 나온 게 도대체 뭐 1, 2년 된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S&P 보고서에도 박정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예. 말만 들으면 전혀 새로운 무언가가 마치 나타난 것 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건지 아닌지부터 저는 일단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한 그 공간이 그 공간만 지금까지 조사를 안 했던 새로운 공간인 건지 아니면 조사를 했는데 과거는 다 그 조사 결과가 잘못된 거고 이번에 새롭게 그걸 뒤집어 풀 만한 명백한 과학적 근거가 나타났다는 건지 일단 이것부터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왜 새삼스럽게 지금이냐라는 것도 핵심은 그거거든요. 왜 새삼스럽게 지금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이라고 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대통령께서 왜 지금 하지라는 것에 대한 의심은 조금은 물릴 수 있는 거고 네. 그게 아니면 왜 저러지가 점점 심증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를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 직접 언급한 것도 너무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1인 기업이라는 것 당연히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지금 언론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들 당연히 심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 내용들을 확인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대통령실이건 아니면 이제 산자부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회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갖고 액트 지오사라고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건 이런 특별한 어떤 일이 없다면 왜 이 회사를 직접 언급한 거지? 라는 생각까지도 가야 되는 겁니다. 예. 이 문제의 가장 큰 또 잘못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다는 건 것 같아요. 전문가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쪽 관련은 너무너무 이제 심지어 도박 산업이라고 부를 정도로 너무너무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브레우 사장이 직접 얘기했다시피 시추만이 이제 증명이 가능한 상황인데 그래서 보통 대통령은 시추한 다음에 정말 발견되면 그때 얘기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 앞에는 매몰된 비용이 아깝더라도 지금이라도 철수하려면 철수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상황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이 저렇게 직접 발표를 해버리면 철수해야 될 상황이 와도 철수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브레우 박사도 80%의 실패할 확률에 관해서도 이야기 이야기를 하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하고 우리가 기자들이 이제 초를 친다는 기사에 초를 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사에 초를 친다는 게 가지고 있는 팩트보다도 부풀려서 자꾸 시청자들이나 독자에게 뭔가를 주려고 한다. 그거 초치지 말아라. 초치지 말라는 이야기를 기사를 망치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기사를 부풀리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근데 대통령이 나서서 초를 쳤어요. 네. 맞아요. 대통령이 나서서 부풀렸고 그 초를 친 거를 초치지 말라고 배운 기자들이 더 초를 치고 있어. 그럼 국민 입장에서는 네. 이제 왜 대통령이 직접 저렇게 무리스럽게 나와서 저렇게까지 특정 기업 얘기까지 해가면서 왜 저런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이제 상당한 정도의 의심을 대통령께서 스스로 만들어낸 거죠.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외국 권위에 기대는 것 아닌가. 미국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선입관. 근데 분명히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그걸 건드리지 않았나. 건드리려고 미국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백인에 대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액트지오사는 그 탐사랑 분석을 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시추까지 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시추를 해서 손해를 보든 말든 이 사람은 관련이 없어요. 물리 탐사만 네.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름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자기가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우리 정부는 거기에서 더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회사의 근거를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회사가 뭐 1인 기업이라서 혹은 이제 이 사람이 뭐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우리 정부가 판단을 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기자들이 파고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받아쓰기를 하다 보니까 기자들이 지금 이미 나온 사실 중에서도 서로 간에 상치되는 사실들이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도 지금 제대로 짚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게 뭐냐면 대통령은 분명히 첫 국정브리핑에서 오늘 제가 산업부 장관에게 석유를 시추하라고 승인했다라고 했거든요. 오늘 승인했다라고 했는데 이미 석유공사는 한 달 전에 시드릴링사와 계약을 했죠. 석유 시추 계약을 했어. 그렇죠. 그러면 몇 가지 의문이 생기죠. 석유공사가 이미 시추 계약을 한 거는 그러면 대통령을 뛰어넘는 건가? 이것도 탐사 시추가 있고 경제성 시추가 있잖아요. 네. 탄화수소가 있기는 있어? 라고 하면서 시추를 하는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뽑았을 때 얼마나 있어? 경제성 시추가 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단계를 더 고쳐야 돼. 시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달 전에 계약은 했대. 근데 대통령은 나와서는 내가 오늘 승인을 했어. 나 멋지지?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승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공사 그죠? 회사의 시추를. 그러니까 일반인 석유공사는 공사하잖아요. 대통령. 예. 그러니까 일반인 입장에서는 너무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왜 석유공사라고 하는 독립된 조직을 두고 사장도 있고 감사도 있고 뭐 다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시추에 대한 권한은 사장에게 있는 것인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둘 다여도 문제예요. 대통령에게 있다면 한 달 전에 계약한 석유공사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대통령에게 없다면 대통령은 그냥 자기 잘난 척 한번 하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거로 되는 거죠 또.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뭐여도 그러니까 이거는 3살 먹은 애도 궁금해할 만하고 기자회견에서 질문 한번 할 만한 것 같거든요. 알아볼 만한 거고. 그렇죠. 근데 전혀 알아보질 않는 거죠. 이게 또 중요한 게 말씀하셨지만 야 내가 승인했어. 약간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야, 지금 다행히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 저도 이 화면이 생각이 나는데 의문스러운 게 이게 이제 왜 지금 이러냐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얘기도 석유가 있고 없고 조차도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발표만 안 하면 되는 거였어요. 대통령이 네. 직접. 그래서 더 의문스러운 거예요. 뭘 덮으려고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 모든 걸 대통령이 만들었다는 거죠, 사실. 근데 기자들은 질문하지 않는 거고. 그렇죠. 이 효과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그렇죠. 장모님 장인어른과 이제 항상 이제 세상 얘기를 하는 걸 즐겨 하는데 지난주에 일요일 날 이제 파주 쪽 DMZ 쪽 이제 캠핑장으로 가는데 저희 어머니 첫 말씀이 여기 오물 떨어지니까 걸로 가면 안 돼. 이거였고. 오물풍선. 예, 그리고 술 먹고 나면 우리 이제 기름 부자 되는 거야. 이 얘기를 그렇지. 뭐니 먼저 하시더라고요. 이게 장사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그것만 보더라도 그냥 이게 어쨌든 국민들이 시선을 돌리는 데는 이게 일정 부분 성공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그래도 기름이 나면 좋은 거 아니야. 다만 안 나면 대통령이 강하게 책임을 져야 돼. 뭐 정도예요. 근데 석유가 있어도 문제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2024년 전 세계적인 방향이나 흐름이 그만한 돈을 때려 부어서 여전히 그 탄소 에너지에 의존하고 석유 이게 지금 맞냐? 그 돈을 재생에너지 쪽에다가도 뭐 투자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가? 지금도 우리가 막 석유에 목매달고 박정희 시대면 괜찮아요. 이해가 됩니다. 그때 설령 거짓이었어도 우리가 무슨 산유국 되자 하는 게 국가적인 모토일 수 있는데 지금 2024년에 아리백은 몰라도 된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이 뭐 지금 기후위기 뭐 이럴 판에 저는 그것도 언론이 아무 얘기도 없는 것도 조금 저는 좀 아쉬워요. 더 문제는 이게 향후에 경제적으로 그 기름을 뽑아서 경제적으로 생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윤석열 정부가 거의 끝날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 책임을 윤석열 정부가 제가 보기에는 그 시점도 아니고요. 임기 안에 임기 최종적인 안에 결과 절대 못 절대 봅니다. 못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되게 단계가 길더라고요. 임기 안에 최종적인 결과가 안 나오는 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하는 너무 거죠. 좋아. 너무 그렇지. 좋은 거야. 오히려 원하는 거죠. 너무 좋아 이 상황이. 네. 3년 동안 내내 이런 어떤 장밋빛 이야기를 하면서 되네 안 되네 이야기를 하고 이걸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좌파라서 그래. 너희들은 애국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나라가 잘 되는 게 이렇게 네. 못마땅하냐? 뭐 뭐 이런 희망을 식으로. 가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우파니까 긍정적이잖아 늘.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이 사람들아. 요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두 번째는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잖아요. 인간의 한정된 자원인
어텐션이 주의를 야 수사 외압 한 거 아니야? 주가 조작 한 거 아니야? 부부가 쌍으로 범죄 저지른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기본적인 질문이 계속 오고 가고 있었는데 야 석유나면 저걸로 가지고 우리 좀 줄라나? 50만 원씩 던져줄라나? 그러면은 25만 원 민생지원금 받고 더블로 그거 딱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주의 분산을 시키면서 그렇게 시간을 벌면 나는 임기는 끝난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주의 분산 시킨다는 건 완전 이제 통했다는 게 네. 제가 뭘 보고 느꼈냐면 그 최근에 이제 디올백 관련해 가지고 검찰에서 뭐 최재형 목사라던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조사 과정에서 최재형 목사가 청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기사가 왜 나오냐면 원래 피의자 조사를 하면 파고들어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검찰이 이미 짜놓은 논리를 딱 해가지고 이거는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네요. 그죠? 라고 물어보고 최재형 목사가 네 라고 하면은 청탁이 아닌 게 되는. 그래서 그게 기사들로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사들과 검찰의 방향성이 이런 오물풍선 그리고 이 산유국 발언으로 인해서 안 보여요. 그거 그 예전 같으면 대단한 기사인데. 엄청난 기사입니다. 네. 지금 최재형 목사를 회유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지. 최재형 목사한테 유도 신문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지금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 그렇게 크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권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기사니까 너무 막 유리하죠. 뭐 엄청나게 썼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석유가 워낙 유리한 기사니까. 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뭐 언론에 관해서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언론 지금 이제 이게 설령 덮기 위해서 석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진보 언론이 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생각 있는 언론이 있다면 그 보도가 계속 나는 와중에도 최상병이 됐든 김건희 여사가 됐든 계속해서 보도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하는 수밖에 없고 그거는 출입처를 중심으로 해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요 항상 제보거든요. 근데 제보하고 싶은 사람의 입장이 한번 해보세요. 어떤 언론사한테 주고 싶은지. 그러니까 제보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을 때 제보하고 싶은 언론이 되어야 돼요. 근데 거기 가서 막 계란말이 고기 먹고 김치찌개 먹고 싶은 사람한테 주고 싶을 것 같지는 않을 거라고. 적의 적은 적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출입처에서 조금은 좀 자유롭게 해서 계속해서 좀 장기간의 안목으로 좀 파고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냥 출입처에서 데일리로 계속해서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이해해요. 기자 수는 너무 적고 써야 될 기사 수는 너무 많고. 하지만 그것을 용인하고 그것을 스스로 합리화하는 순간 우리나라 언론은 권력 비판이고 뭐를 다 떠나서 꽤 질 높은 정보 제공도 못한다. 이렇게 나가면 AI한테 맡겨놓고 출입처 기관들이 자신의 그냥 공보 자료를 포털에 그러네. 직접 쏘면 돼요. 그러네. 굳이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기자가 필요 없습니다. 6월이잖아요. 6월 민주항쟁의 불을 땡긴 건 언론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박종철 열사에 대한 그 보도가 나오면서 6월 민주항쟁의 불이 당겨진 건데 그때의 언론의 역할은 수사기관이나 뭐 어떤 권력이나 그런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영향을 이제 끼쳤단 말이에요. 지금도 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뭐 검찰 개혁, 뭐 정치 개혁,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선제적으로 돼야 될 건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던 이제 선후배들 중에서는 뭐 출입처에서 보도 자료가 나오면 그거 처리해야지 무슨 취재를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이 언론을 어떻게 더 그 원래 본연의 언론의 역할을 만들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의 비판도 그 언론사들이 다 한번 생각을 해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걸 서치하면서 보수 언론 다 가서 정보를 서치하면 진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단독성 스트레이트밖에 없고 이제 그런 걸 저는 이제 바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전 뭐 그게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론사들이 진보 언론이든 보수 언론이든 상관없이 사안의 본질에 집중하면 최상병 사건만 해도 왜 죽었는지 왜 수사를 경찰이 잘 안 하는지 왜 대통령이 경로했는지 왜 전화를 이렇게 많이 했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한다면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 한겨레 신문사가 사안의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 한겨레 TV 구독 좋아요도 조금 부탁드리고요. 한겨레 신문사 좀 후원의 가입도 좀 부탁드리고 좀 많이 봐주십시오. 예. 네. 텍스트의 열심히 중요함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텍스트 기사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미래 알릴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시청해 주신 분들, 노무현재단 회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